한국과 태국 두 나라 사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아픔이 공존하고 있죠. 태국 고등학생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 속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사란차나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인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 음악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어를 독학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제 가장 친한 친구 니아콘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대사를 따라하고 방과 후에는 K-팝 댄스를 연습하면서 우리만의 작은 한류 세상을 만들어갔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양국 간의 갈등을 보도했고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저와 니아꼬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교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의 자매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희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니아콘과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했는데 특히 니아콘의 어머니는 최근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방콕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사와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는데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수시간을 입국 심사장에서 기다려야 했고 결국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해요. 같이 출장을 간 다른 국적 임원들은 모두 입국할 수 있었는데 자신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으셨고 귀국 후 한 달 동안 심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니아콘의 어머니는 딸을 절대 한국에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분은 한국의 입국 심사가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분노했고 또 다른 분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은 교류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 선생님은 학부모 회의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60년대만 해도 태국보다 GDP가 낮았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끌어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학습의 질을 강조하셨어요. PISA 성적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 등을 예로 들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더불어 K-팝과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성공이 결국 교육의 힘이라고 역설하셨죠.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직접 보고 배워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적인 교육 방식, IT 강국으로서의 면모,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저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어야 해요.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학부모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교장 선생님은 이런 교류야말로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발전상을 배워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설득에 결국 학부모들도 동의하게 되었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니아꾼을 포함한 10명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건물이 마치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니아권의 어머니가 겪은 일이 자꾸 떠올라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던 니아권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그 이유는 까다로워진 태국인 입국 심사 때문에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있던 친구가 추가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구 뛰어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는데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여권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초청장과 학교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심사관의 표정에서 어떤 힌트라도 얻으려 애썼지만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마스크 뒷면의 느낌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니아콘의 어머니가 겪었던 일이 떠올라 다리가 후들거렸고 혹시 저도 입국이 거부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손톱이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손바닥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우리 학생들 모두가 무사히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제서야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장이 풀리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니아콘과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을 때 그 웃음 속에는 우리가 함께 이겨낸 첫 번째 관문에 대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최첨단 시설들과 세련된 인테리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동화된 시스템들과 편리한 안내 서비스는 태국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실감하게 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자매학교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태극기와 태국 국기를 함께 들고 한글과 태국어로 쓴 환영 플랜카드를 준비해온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는 입국 심사 때의 긴장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죠. 첫날 저녁 학교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방콕의 따뜻한 기후와 달리 서울은 일교차가 커서 저녁이 되니 제법 쌀쌀했어요. 이런 날씨를 배려해 우리를 위해 따뜻한 칼국수를 준비해 주었는데 하얀 칼국수 면발에서 피어오르는 보드라운 김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 또한 태국의 전통 국수인 꾸어이띠오를 준비해 갔는데 두 음식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걸 발견했죠. 맑고 깊은 국물 맛은 달랐지만 하얀 면발이 국물에 담겨있는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슷했어요. 각자의 전통과 문화는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국수의 역할은 어디나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꾸어이띠 여우의 향신료와 허브향에 관심을 보이고 우리는 칼국수의 쫄깃한 식감에 감탄하며 따뜻한 국물에 담긴 면을 먹으며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국 학생들은 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학교 생활과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리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무색할 만큼 한국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한국 생활이 어떤 특별한 순간들로 채워질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본격적으로 자매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태국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교실에 설치된 전자칠판 개별, 태블릿 PC, 그리고 복도마다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은 마치 미래의 학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STEM 교육실이었는데 STEM이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약자로 이 과목들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태국에서는 아직 이런 수업이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런 수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STEM 교육실에서는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코딩을 통해 로봇을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도 칠판과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습 위주의 수업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습 태도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모습, 쉬는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모습은 태국의 수동적인 학습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런 적극적인 학습 문화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미래 도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과제였는데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특별했던 것은 한국의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반면 태국의 교육은 아직도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교를 나서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첨단 시설과 혁신적인 교육 방식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이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대기업들이 학교 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 학생들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최신 기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며 기업들은 미래의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태국의 경우 교육과 산업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교육이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의성 개발,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리더십까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변화도 제안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깊이 느꼈어요. 태국의 대부분 학교들은 여전히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교실마다 선풍기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첨단 기자재는커녕 기본적인 교육 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성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태국의 교육이 아직도 암기식 주입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들은 교과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주기만 하고 학생들은 그저 받아 적기만 하는 수동적인 수업 방식이 대부분이었기에 창의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태국의 젊은이들이 급변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태국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절실히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는 아침 일찍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전통 공예품점과
한복 가게들이 즐비했고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동 거리를 걷다가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호떡을 맛보게 되었어요. 갓 구워낸 호떡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꿀과 견과류로 가득했습니다. 태국에도 이런 길거리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오리 감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긴 꼬치에 감겨있는 모양도 특이했지만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별했죠. 태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이동했는데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는 첨단 건물들이 즐비했고 특히 방송사 견학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태국의 방송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고화질 해상도의 카메라, AI 기반의 편집 시스템, 실시간 CG 기술까지. 마치 미래의 방송국을 미리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의 방송 시스템이 아직도 구형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아쉽게 느껴졌죠. 저녁 준비를 위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대형마트를 찾았는데 이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태국의 재래시장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쇼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신선식품부터 캠핑용품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있고 가격 비교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산대의 자동화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태국에서는 아직도 수기로 계산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서는 디지털화돼 있는 곳과 수기로 계산하는 곳 모두 활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을 본 후에 난지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한강을 따라 조성된 캠핑장의 모습은 도시 속 작은 휴식처 같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캠핑장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는데 한국 친구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두어서 바비큐 시설이 완비된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텐트나 장비를 직접 가져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욱 편리했던 것은 캠핑장 내의 매점이었는데요. 숯, 토치, 목장갑부터 일회용 접시, 컵까지 바비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고기와 음료수까지 판매하고 있어서 사실상 몸만 가도 캠핑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캠핑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의 여가 문화는 아직 이런 편의성과의 거리가 한참 멀었기에 이런 시스템이 태국에도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강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비큐를 준비하면서 야채를 씻으러 수도가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태국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어요. 한 가족이 야채를 씻고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치려던 찰나 그들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태국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며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고향 이야기로 빠져들어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방콕 출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처음에는 태국 음식을 준비하는 향긋한 향신료 냄새에 이끌려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사연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되었냐는 제 질문에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중년 여성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원래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귀국이 어려워져 체류하게 되었고 이제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말씀하시는 내내 주변을 살피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상적인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단속이 강화되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고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물러야 했죠.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왔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말씀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아이들의 상황이었는데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쓰러웠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야채를 씹고 있던 아이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린 나이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다는 말에 교육이 특권이 되어버린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난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하며 언젠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는 말씀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의 교육 기회를 주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불법 체류라는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동시에 한국-태국 관계 개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지도 실감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단속과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체류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나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합법화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는 현실이었죠. 캠핑장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나눈 이야기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양국 간의 이해와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캠핑장에서 만난 태국인들과의 대화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현실적인 격차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서 웅장한 궁궐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궁궐의 모습은 한국의 문화재 관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전통 건축물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으로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태국의 문화재들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았고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서 경복궁을 둘러보며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뤄낸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은 태국의 현주소와 너무나 달랐어요. 첨단 시설을 갖춘 학교들,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질서와 치안까지. 태국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교육 기회와 시설들이 태국에서는 여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현실은 양국 간의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숨어 살아야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해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며 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생긴 많은 문제들이 가슴 아팠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입국, 심사 강화, 문화 교류의 단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느낀 희망과 가능성이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수한 학생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는 시기에 낯선 땅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이들의 아픔이 더욱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법과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